대구는 햇빛 발전의 도시죠.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솔라시티 총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50년까지 대구는 태양광으로 100% 에너지 자립을 한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제 행정기관이 혼자 어떻게 하냐 해서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 운동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햇빛 발전소를 2008년 9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2호기, 3호기 좀 더디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이제 한 2메가 넘는 용량, 호수로는 거의 20기가 넘는 햇빛 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되어서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산, 뭐 광주, 뭐 대구 이 정도가 그나마 시민들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확장하고 있는, 의미 있게 확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대구시에서 7대 특구 항목 중에 대구시가 재생에너지 보급률 1위다라고 이렇게 막 발표를 해서 지역에 저와 같이 그 햇빛 발전소 하셨던 대표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항의하러 갔다가 데이터를 보고는 언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 막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증가율 기준으로 하니까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앞서 고재경 박사님이 이제 전반적인 지난 5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들, 과제들 말씀 주셨고 이상민 연구위원님이 예산 중심으로 그리고 권필수 소장님이 이제 에너지 중심 말씀 주셨는데 저는 거버넌스 시민사회 변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권필수 소장님 발제를 보면서 저렇게 딱 떨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5년 전으로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제 딱 끊어지는 시기가 아니어서 으스름하게 좀 나눠서 좀 여러 가지들을 봤었는데요. 뭐 깍두기 같은 거죠. 이렇게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뭐 이렇게 모든 계획과 모든 어떤 이제 집행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 중요하고 거버넌스 잘 해야 되고 뭐 이 얘기들 다 하는데 그럼 그 실제로 이제 그게 작동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들을 부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IPCC 6차 보고서를 보더라도 13장이 이 그 서브내셔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데 얼마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정책, 예산 이것도 미비했지만 이게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없이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역할을 얘기할 때 우선 법정 기반과 이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목표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하고 얼마나 이 목표에 대해서 달성 의지들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문 간 또 주체 간의 조정 역할들을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줄 거냐 그리고 다층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지역 혁신 국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이제 수직적인 거버넌스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제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의 통합 뭐 이런 과제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역할도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이 법안들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후소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 있는 결정 혹은 목표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들을 다시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들을 통한 이제 소비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서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실천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에 또 개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그 강력한 제도적 거버넌스
그리고 이걸 견인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인 박사님이 앞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이제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에 있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박정희 국장님이 2020년 6월 5일에 조직했던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저는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장면이었는데 처음에 한 50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 전날 보니까 226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초지방정부부터 시작해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을 하게 됐었고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요구들을 하면서 탄소중립 선언까지 이끌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목표가 수립이 되고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위의 기본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회부터 만들어졌었거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기구로 보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센터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지역인의 센터라든지 기후환경 네트워크 같은 이제 기구들도 있었고요. 시민사회로 보면 기후위기 비상행동들 그리고 에너지연대와 같은 다양한 민간의 자원들이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역량들을 어떻게 결집해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요소들을 정책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내재화하고 이제 실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기본법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를 원칙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법 계획 실행 이제 체계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긴 했지만 실제로 탄소중립이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보면 고정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한계가 많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 정책을 주류하기 위한 기후 에너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후 정책이 분절적인 정책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제 집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들을 저희가 작년 대선 과정에서 계속 해왔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앙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정부 부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감축 수단들은 이제 산업부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부처들끼리 그 업무 협의와 조정들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들을 좀 통합적인 주무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드렸고 특히 올해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지방정부, 지방지자체의 단체장들이 2030년까지 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대통령의 임기와 지자체 임기가 이제 2030년까지 동일하게 되는 상황이고 특히 탄소 중립에 있어서 2030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중간 점검이 되는 시기라서 2030년까지의 성과를 내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지자체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체계를 잘 기획을 하고 이제 구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까지 쭉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성이 되는 기본적인 이제 구조들부터 시작해서 한계들이 많았었는데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결정들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조정 권한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온실가스 이제 감축을 달성을 못했을 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이었고 위원들이 이게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 단발성 회의 한번 회의 와서 그냥 심의 의결하는 굉장히 좀
거수기에 가까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역할들의 한계가 많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두 번째 구성했던 탄중위 위원들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제 성별, 젠더에 따른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원칙에 입각한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후정책, 탄소중립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에너지들을 모아낼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런 다양성 관점들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래 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계들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탄중위 산하의 일부 이제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정책 참여 과정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정책참여단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한계가 많았죠. 수기 기간도 부족했고 실질적 권한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이제 22년 5월에는 활동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명칭도 바뀌었고, 전체 위원 숫자가 그 전에는 50에서 100명 사이였던 것들을 숫자를 확 줄여서 30에서 60명. 최근에 그 위원 위촉된 걸 보니까 민간 위원 28명이 위촉이 되었던데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 한 명이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정들이 새로 좀 들어갔고요. 기능이 강화된 부분으로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조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아마 5월부터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인식조사 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후시민회의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는 공론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기후시민회의를 잘 구성을 하고 이것들이 좋은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지역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사무국 내에 이를 전담하는 이제 기후시민소통국 부서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저희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겠냐, 운영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100명과 접근성, 대표성, 성평등, 역할과 권한, 수기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이렇게 6가지 주제로 같이 얘기들을 나누고 관련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참 잘 반영이 되어서 잘 이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내기까지 시민사회의 역량과 에너지들이 초기에 굉장히 큰 동력들을 만들어냈는데,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그렇고 기후위기 비상행동들이 초기에 이제 대규모 시위와 집회들을 하면서 그런 요구와 필요성들을 발현을 해왔었는데, 이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동력, 활력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리에서 주장하는 시민들의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화되고 공적 정책의 영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 공론장 과정들을 잘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력감들을 효능감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설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17개 광역에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정인 박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탄소중립 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역 에너지를 실행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지역 에너지 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법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17개 광역 그리고 39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정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한과 역할의 범위,
가 너무나 방대하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예산은 너무나 적고 이게 광역이 1억 6천, 기초는 1억 매칭을 하면 이제 3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그 방대한 업무들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한 거잖아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이게 전시에 준하는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응들은 너무나 한가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에 뭐 2차 대전이나 이럴 때 영국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 이제 예산들 전쟁과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뭐 60% 이상씩 막 설정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비상 상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중간 지원 조직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광역에 3억이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네, 아니 1억 6천 매칭이니까 네. 원래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마 7월에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4억, 지방에서 이제 4억에서 이게 8억으로 예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7월에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니까 그 절반에서 이제 2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방정부도 2억을 매칭해서 4억. 그 다음에는 그러면 원래대로 4억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4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2억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경제 일자리 같은 영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의 지방정부의 업무를 서포트하고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 뭐 TP라든지 뭐 DIP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 규모가 다들 뭐 100여 명 이상씩 한 해 예산이 이제 수십억, 수백억까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지역의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상당히 다양한 포괄적인 영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과 지원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제 지역 에너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립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립률을 높이는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역에너지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2020년, 21년에 이제 20년에 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 센터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첫 해에 2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에너지 센터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 20개가 지금은 이제 2개 남아 있죠. 네, 전주하고 순천하고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그 2해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인데 지역에너지 센터는 탄소중립법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처럼 상위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맥락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좀 기능들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또 이제 민간의 어떤 자원으로 보자면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이제 MB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하면서 산업 부문은 정부가 이렇게 담당해서 줄여내겠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출범 당시에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크게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사업과 기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그 공동체 단위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탄소 중립 모델 사업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지역에도 적게는 뭐 5억에서 한 6억, 7억까지도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었는데 2024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제로가 되면서 전국의 이 기후환경 네트워크 17개 광역에는 사무국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사무국들이 다 지금은 사라져 있고 몇 개 한 2개 지역 정도가 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권필석 소장님처럼 결론을 내지를 못해서 네, 조금 수정한 이제 자료에는 지난 5년간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탄소중립 성장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이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바뀌었고 시민참여 정책 이제 통로 공론장으로서 이제 시민정책 참여단 탄소중립 시민회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부처 위원회들은 굉장히 빠르게 체계가 정비가 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지원 조직으로 보면 이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역할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너지 센터가 이제 20개 지역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2개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에너지들이 지금은 이제 각 단체 안으로 좀 수렴을 하거나 다양한 이제 영역으로 좀 분화가 되면서 좀 결집된 에너지로 분출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수렴해낼 수 있는 공론장들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도 17개 광역사무국 그리고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담당하는 이제 행정 조직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완전히 붕괴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오래된 대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 에너지 이제 쪽의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시민연대일 텐데 1999년에 그 에너지 시민연대가 220개 시민사회 단체, 소비자 환경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에너지 날 행사도 운영을 하고 한 해 예산이 많을 때는 이제 20억 넘게 예산들이 지원이 되면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제 교육과 실천 행동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2024년부터 예산이 전면 중단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다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협력 체계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IPCC에서도 이제 방향들을 잘 설정을 해놓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들이 철저하게 좀 파괴되고 이제 거버넌스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30년까지의 기후에너지 전환의 목표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단위의 참여와 개입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의 속도와 어떤 원활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행 체계, 거버넌스 체계 또 시민 사회와 가졌던 여러 가지 협력 단위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는 지역에 학습된 무력감들이 팽배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얘기해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거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력감들을 효능감으로 바꿔주는 계기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업들 몇 가지를 성공을 시키고 그 사업에서 시민들이 이제 뭐가 좀 달라졌구나. 내가 뭔가 참여하고 개입을 했을 때 변화의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변화의 지점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켜내서 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의 체계들, 신뢰들을 복원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